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3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나PM 시청자 여러분, 또 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4도, 5도 얘기하더라고요. 33, 4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아무리 뜨거워도 이 방송을 위해서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열기가 더 뜨겁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지도록 하죠. 네. 자, 변함없이 오늘 저와 같이 방송을 공동으로 진행할 두 MC를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광구 상무님부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 젠슨 코리아에서 PM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백광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형 PM 또 얘기할 거죠. 한국형 네, PM, 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형 PM 빼고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한국형. 아이, 또 빼고 하려니까. 뭐 안민석 의원 흉내내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것을 사랑해야죠. 그건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빼고 다른 거 좀. 그거 빼면 없는데. 그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니 회사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열정 하나로 오직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PM 김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운가 본데 나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PM 인사이드 대표이자 경영학 박사인 한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늘 하듯이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저 표지에 PMP나 뭐 그런 거 없이 PHD로 그냥 바꿔보래. 자리가 좁아가지고 다 쓰려면 한 석 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석줄로 다니고. 닥터 아니야, 닥터한? 그리고 참고로 조만간에 저는 PMP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왜요? 왜냐면 이제 PM복 그 6판이 나오면 시험을 다시 보려고 일부러 자격 유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네. 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참신한 네. 역발상.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면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자격을 유지하겠는데 자격이 있으면 시험을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격을 소멸시키고 이야. 다시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새로운 시도인데요. 저는 귀찮아서 안 그래요. 좀 공표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 털어주면 뭔 창피야. 그런가?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2년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뜨거워. 이게 나온 지 전 이거 얼마 책 샀는데 네 되고 있습니다. 책 샀는데 예. 자, 오늘 모신 오석현 박사님은 국내 최초의 PFMP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죠. 책이 나온 지. 그래서 요번에 이 4차 산업혁명과 프로젝트 관리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책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카메라를 보시고 또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 또 회사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그때하고 아마 바뀌었은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개가 들어가 있네. 예,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벌써 2년이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시간 지났고요.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하나로 바뀐 거 많죠. 박사 하나도 안 변해서 하나로 가시네요. 예, 하나도 안 돼서 야, 이 아재 개그를 어떻게 아재 감당하는지. 맞으시군요. 아재네요. 네. 승리고가 다르게. 아니 근데 하나 테크인이 아니고 주 하나로 가신 거예요? 예, 주 하나 주 하나 방산으로 갔고요. 그럼 하나 테크인이 없어지면서 주 하나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하나 탈레스 예전에 이제 삼성 탈레스였고요. 탈레스셨구나. 예, 테크인이 삼성 아니고. 탈레스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 탈레스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탈레스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시스템. 예, 지금 이름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테크인도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거기 물적 분할이 돼가지고요. 현재 이제 방산 분야는 하나 랜드 시스템. 예, 지상 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고. 카메라는 또 따로. 예, 민수 쪽하고 뭐 엔진 쪽, 방산 쪽 이렇게 물적 분할이 이루어졌고요. 예,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주 하나로 넘어갔습니다. 네. 예, 주 하나 여기 방산 분야고요.
전체 지주회사입니다. 예, 지주회사고 그래서 여기 넘어간 이유는 주하나 방산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그러니까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구축하시던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시스템 쪽에서 이제 PM도 했었고 PM 활동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던 것을 눈여겨 봐오시다가 주 하나로 와라. 야, 그럼 하나 그룹의 전사 PMO가 그룹 PMO인 거네요. 그룹 PMO는 아니고 지주회사입니다. 방산 쪽의 지주회사. 그룹은 또 그 위에 있고요. 어쨌든 방산 쪽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어쨌든 주 하나에서도 향후에 그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그 계열사들을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그 제도를 본 거죠.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제도를 보면서 이 제도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 하나에서도 이를 도입해서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졌고 일단 지금 PMO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PMO 조직은 5명이고요. 네. 그리고 PM도 오늘 따끈따끈하게 그 사업관리 계획서 저희 PM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 실행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대표이사 보고회를 무사히 마치고 상황이 마치고 저는 오늘하고 약간 늦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저기 자격증이 2015년 2월이니까 2년하고도 5개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그 모신 오석현 박사님하고는 오늘은 이제 PFMP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김태형 소장님이 책 다 읽어본 다음에 날카로운 질문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다 읽어봤나요? 책 사셨어요. 근데 안 읽어보셨답니다. 사기만 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부하는 시간,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책은 나중에 천천히 읽도록 하고 일단 저자가 직접 오셨으니까 이 많이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한 걸 또 요약 정리해서 결국은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해설이나 뭐 이렇게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자의 얘기를 먼저 듣고 책의 의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게 저도 뭐 한동원 박사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제 선배님이 되시고 어쨌든 같이 다니면서 그때 제가 논문을 썼던 주제가 역시 이제 PFMP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의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격증이 출발이 돼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제가 학문적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학위를 받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솔직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영역인데 거기에서 뭐 프로그램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로 가면 더 아는 사람이 없고 그게 도대체 뭐냐? 뭐 무슨 금융 투자를 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란을 나눠서 담아라 바구니에. 뭐 계란 장사 하십니까?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대중화 시켜야 되겠다. 프로젝트 관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학위를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 우리 집안에 가장 높으신 와이프님께서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전혀 뭐 프로젝트 관리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프로젝트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해를 못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뭘 할까? 이걸 소개를 하려면 필요한 거는 뭔가 좀 사람들의 미끼를 던지자. 사람들이 미끼를 탁 물고 적나라한 미끼라는 건가요? 미끼죠. 미끼입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트렌드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이것도 미끼입니다. 결론을 얘기해버리면 낚인 거네요. 낚이셨죠. 낚였다. 결론을 얘기해버렸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해했어요. 너무 솔직해서.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물 수 있게 만들까? 트렌드가 뭘까? 작년에 딱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때 바로 시작했던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지런하셔요. 예, 그때 이제 다보스 포럼, 예, 클라우스 슈밥,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일어났던 일들이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막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었죠. 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뭐지? 책도 사보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점 관심도는 증폭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뭐 구글에 거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보면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프로젝트 많이 나옵니다. 이거 프로젝트 많이 나오네. 그럼 당연히 프로젝트 나오면 프로젝트 관리지. 그럼 프로젝트 관리면 뭔가 뭐 기업적 관점이나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전략이 있겠네. 그럼 뭔가 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연결이 되겠네. 이렇게 점점 연결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처음에 그냥 박사님 살짝 약파를 것 예, 그런 관점에서 너무 적나라한가요? 죄송합니다. 예. 취미가 낚시이신. 예, 낚시로 하려고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연결이 되겠네라고 생각이 된 걸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온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멋집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쁘게 나왔죠? 예. 디자인이 아주 괜찮습니다. 계속.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그러니까 신기술 이제 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 혁신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혁신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 기술들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알파고와 이세돌. 여기에서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테슬라, 이게 전기자동차인데 단순하게 전기자동차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전기자동차, 우리 스마트폰 보시면 이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기존에 보면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자동차는 단순히 전기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신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디바이스라는 거죠.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S 이전에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게 자율주행 기능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디바이스처럼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테슬라 S 같은 전기자동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리고 3D 프린터라든지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기술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느꼈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과연 그 신기술이 다냐? 예, 좀 학문적으로 좀 접근해봐야죠. 이것도.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셨죠. 예,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부분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인류에서 처음으로 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자동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설픈 면들이 많지만 결국 인류 최초의 동력을 사용한 자동화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탈 것들 그리고 만들 것, 우리가 공장에서 동력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능력들, 자, 이런 부분들이 증기라는 동력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 자동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력이 전기로 바뀝니다. 전기로 바뀌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이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잘 아시죠? 포드 자동차에서 처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제조업의 발전과 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렇게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후반 이때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죠. 저희 지금 ICT 산업 여기도 이제 여기 토크 IT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IT라는 것이 가상세계인데요. 이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상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가상세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제조업,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제조업이나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인간 생활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IT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IT와 ICT와 현실 세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데요. 여기에서 중심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결국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가상 세계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제조 활동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판단을 하고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무섭게도 인간이 이제는 보죠. 빠진다는 겁니다. 예, 빠져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IoT, CPS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어떤 공존이 이제 인간이 빠져나가도 성립이 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조금 무서운 게요. 예. 그 아디다스인가 어느 회사가 최근에 뉴스 기사 나온 거 보면 10만 대 그 신발을 10만 켤레를 만들어내는데 사람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봇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트렌드는 맞는데 그 사람이 하던 일들 다 빠져나오면 사람은 못 먹고 네. 살죠.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에서 하겠죠. 아니 조만간 지배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을 소비자 관점과 생산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생활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우리 백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모든 게 편리해지고 자동화되면 너무 초자동화가 되면 결국 인간이 하던 일들까지 대체해야 될까?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을 겪게 되고 그렇죠. 소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소득이 있을 거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이제 생산자 관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산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기업의 제조업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뒤면은 PM 말고는 아무도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PM이면 항상 일자리가 있겠죠. 왜냐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고 신기술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지금까지 우리가 ICT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었던 그 기술들이 좀 더 확장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갑자기 나온 것들은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들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기가 아닌가? 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과연 이게 실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뭐 책 팔아먹으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예. 이렇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가 되게 힘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3.9차고 여기는 4.0 예, 차라는 게. 없습니다. 그 과연 4차 혁명이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3차 혁명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그러니까 있는 좀 더 상황이다. 고도화된 거. 예.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제 책도 나왔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독일이 만들어낸 그 예. 테이블 세팅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건 특히 우리 생산자 관점입니다.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 생산자 관점, 특히 이제 제조업 관점이 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데 인간이 있었고요. 어쨌든 ICT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SNS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ICT가 발전을 해왔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빠져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물과 사람, 아니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 연결되면서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결국 그런데 그 빅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가진 지능으로는 해석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초지능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인공지능. 자, 그럼 초자동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용어 들어보셨죠? CPS라는 용어를 보시면, 이건 결국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합쳐놓은 융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이버라는 게 가상세계를 의미하고요. 물리라는 것이 현실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제 CPS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장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산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현실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CPS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CPS라고 인간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기, 일단은 우리가 적을 만났어요. 적에게 우리가 뭔가 미사일을 쏘거나 건을 쏘거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없이요. 결국 이 IoT를 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센싱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센싱을 하게 되면, 센싱을 통해서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그럼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생기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판단을 했어요. 근데 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예. 그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사람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지구가 망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터미네이터. 저도 그 비슷한 걸 예전에 만들어 봤었거든요. 예. 실제로 무기체계를 개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논리를 세운 게 발사 버튼은 무조건 사람이 예. 누른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로, 이제 터미네이터 대상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인간의 개입이 근데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인간의 개입이 빠져도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초자동화 말씀하시는데, 저기 그냥 두면은 단백질 덩어리만 집어넣으면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지금 세월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논리학자들하고 우리 과학자들하고 그 협의를 해서 그 정확하게 그 디파인을 해야죠. 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 자체도 보면 다른 것들은 뭐 보안 사고라든지 그냥 단순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파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런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무인 무기 시스템 같으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군대 갈 필요가 없죠. 예. 말하자면 또 우리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또 스마트 시티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초자동화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자동화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들, 크게 보면 독일, 그리고 여기 이제 구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전략으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가져갑니다. 독일이 발전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제조업이죠. 예. 제조업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앞서 있는 제조업 능력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상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융합시켜서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최적의 생산을 할 거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독일의 모든 공장,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 자재, 설비, 자 이런 것들을 모두 IoT로 연결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해석을 해서 CPS를 만든 다음 독일에 있는 모든 자재와 공장과 설비를 하나의 공장처럼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적의 생산과 그리고 이제는 예전까지는 어울리지 않던 단어의 조합인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맞춤형 소량 생산이었죠. 근데 이제는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세가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CC 국가들로 이렇게 아웃소싱한 그런 공장들을 다시 본토로 대가지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오프쇼어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국의 현실 세계, 그러니까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 세계를 활용한 전체적인 그 제조업 경쟁력의 향상.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독일은 독일 자국뿐만 아니라 결국 표준의 문제거든요. 표준의 전쟁인데 자국의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뭐냐면 구글은 미국 회사죠, 그죠? 예. 미국은 또 반대 정책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산업 인터넷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옛날엔 제조업이 앞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상 세계가 앞서져 있죠. 예. 구글을 필두로 하는. 그래서 반대 전략입니다. 가상 세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하청업체처럼 부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잠깐 몇 분까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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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니까 다 프로젝트예요. 보니까 다 프로젝트입니다. 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프로젝트, CPS 프로젝트 등등등 전부 다 프로젝트고요. 자, 구글의 2.0 전략. 그럼 1.0 전략이 있었겠네요. 1.0 전략은 지금 우리가 친숙한 우리 검색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IT 쪽에서 가상 세계에서의 최고가 되는 전략이 이제 1.0 전략이었고요. 구글 2.0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있는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 세계를 점령하러 들어오겠다. 예, 먹으러 들어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게 2.0 전략인데요. 그래서 뭡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의 지금 보시면 구글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뭡니까? 2.0 전략에서 하에서 구현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 자동차, 스마트 시티, 카, 뉴욕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있는 가상 세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먹으러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구글이 다 먹겠네. 그게 이제 두 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X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무인 자동차 개발, Y는 스마트 시티 개발.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뭐냐면 똑똑한 도시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개발되는 모든 것들이 스마트 시티 안에 직접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가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그럼 이제 사람은 양육당하겠네. 사육당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좀 긍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우리한테 닥친 위협이라니까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제가 이제 독일의 이제 전략을 프로젝트로 풀어내는 방식을 기업 전략과 프로젝트의 관계 흐름이라고 해서 국제표준 프로젝트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ISO 21500에서 나온 전략에서 이제 기회를 식별하고 그 중에서 선택된 기회 중에서 프로젝트를 구현해서 편익을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 관리. 예. 요 관점에서 한번 풀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 있는 이 선구자들은 전부 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구현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구현했다라는 건 뭡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프로젝트 방식은 필요한 것이 실과반을, 실과반은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가 당연히 기본 바탕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이제 드디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조직, 회사나 국가, 조직의 발전 방향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발전 방향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생존 목표, 미션을 또 내놓죠. 모든 조직마다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비전과 미션까지는 이제 구호의 문제고요. 자, 이제 실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측면이 바로 조직의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 전략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 한 해 지나고 며칠 지나서 다시 전략을 바꿉니다. 자, 그럼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프로젝트 관리며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방식은 프로젝트 관리다. 자, 이 전략과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분은 앞에 선도 기업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도 기업들이 그냥 전략만 세우고, 앞에 보면 인더스트리 4.0이나 구글 2.0 전략만 세우고 프로젝트, X 프로젝트, Y 프로젝트,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자,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만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물론 전략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항상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전략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국 전략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조직의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어요.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조직의 전략에 맞게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입할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관리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있듯이 왓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최적화시켜서 관리할 거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우리가 익숙한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하우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된 프로젝트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성공시킬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전략을 달성할 거냐.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앞에서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 여러 책들을 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한 5권 정도 처음에 딱 사서 봤는데 좀 알려고 봤는데 더 미국 속에 빠져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쓰리라. 그래서 앞에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예화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쉽게 썼고요. 그 다음 1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프로젝트 방식이더라 라는 것을 끌어내면서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갑니다. 프로젝트, 아까 이제 모든 게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제 제목이 인생만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프로젝트,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 관리는 결국 기업의 전략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 경영에 활용이 됩니다. 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3부에서는 그럼 실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뒤떨어지면 이제 삼류국가가 되는 거니까
삼류기업이 되고 삼류국가가 되는 거니까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럼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 각각의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틀을 가지고 비전과 프로젝트 관리까지 이 틀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큰 시대의 변화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 도전에 제대로 응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3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풀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 책에 지금 오 박사님이 쓰신 내용을 기반으로 그 지금 계시는 한화 그 방산부문 PMO에 한번 적용을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풀고요. 예, 그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PMO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PMO에 있는데 그 PMO에서 하는 역할은 아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뭐 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고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조직의 내재화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가야 되겠죠. 당연히 회사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당연히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있네요. 요거는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앙에는 이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그렇죠.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가 자리를 잡아서 베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4차 산업혁명에 잘 굴러가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프로젝트 관리로 응전하라가 이제 마지막 맺은말입니다. 책의 맺은말. 응전의 전은 전투의 전인가요? 네. 방산업체셔가지고 용어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궁금한 게 이제 조금 생겨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전에 미리 책을 읽어오신 김태용 수장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도 언젠가는 이제 지능화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러닝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데이터 위에 그 전략 부분 결과적으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혹은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쥐어줘야 어떤 매니지먼트가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아까 그런 면에서는 CPS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사람과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와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액티비티와 그 액티비티를 통한 데이터가 관건일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라면 업무적으로 혹은 이 개념을 현재 이 방산 부분에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이 뭐 굳이 비단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방산 분야는 이제 100% 수주업입니다. 수주업이라는 제안서를 쓰고 그리고 제안서가 이제 채택이 되면 그것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제안서를 쓸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트에 대한 부분, 얼마의 제한가를 내느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은 제외하더라도 이 제한가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제한가를 얼마를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 유서 프로젝트들의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제한가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ERP라는 측면이고 특히 이제 ERP 중에서도 프로젝트 시스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특화된 ERP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특히 사업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쭉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안가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향후에도 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예. 실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예. 그러니까 과거의 로 데이터를 예. 바탕으로 해서 예. 버텀업 예. 프로포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백성무님. 예,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시면서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자동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개념이 그 좀 모호하거든요. 아까도 뭐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까지는 3.9차고 네. 여기는 4.0차라는 게 좀 모호한데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좀 그 모호한 것이 정답이고요. 모호하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아까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예. 정말 이제 모호성이라는 것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좀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인간이 빠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 세계. 그걸 이제 4차 예,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빠졌다기보다는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고 다른 인간이라고 그러네요. 사람이 중심이고 다른 사람, 환경, 기계 이런 다른 요소들과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던 것이 이제 동등해지는 거죠. 다른 사물이나 인간이나 기계나 환경이 똑같은 어떤 누가 중심이 아니고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그럼 연결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내용은 아직 안 읽어봐서 4차 산업혁명과 프로젝트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서 제가 이제 미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관리 미끼를 덮어 보시면 이 책에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발견하시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조직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관리 그를 통한 조직의 전략의 완성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현적 측면에서 아까 CPS 말씀하셨는데 걔가 왜 우리 회계적으로는 ERP가 필요하듯이 4차로 가면 이 CPS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이고 걔가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PLM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의 ALM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머신러닝 포함해서 인공지능 요 세 개의 축과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역량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액티비티 역시도 객체화시켜서 요 네 개의 축을 쌓고 매니지먼트 하는 게 CPS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이 책에서의 요약일 것 같은데 더 잘하시네요. 더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네. 1분 남았는데 질문 한번 하죠.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기대되죠.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인데 제 질문. 일단 이제 책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이제 그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한 번에 이해를 딱 했고 지금 쭉 대충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딱 책이 구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책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프로젝트 관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체계가 도입이 돼야 되고 그거 전략에 따라 프로젝트가 셀렉트돼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조직의 전략이 달성이 잘 된다. 이 내용을 이제 쭉 1부, 2부로 이제 나눠서 풀었는데
3부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돼요. 뭐냐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가장 키맨이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아까 우리가 PMCDF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기존의 3차 산업의 2차 산업 시대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가상이라든지 스마트 시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구글에서 진행되고 독일에서 진행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이끄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춰야 되는 가장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PMCDF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리스크 관리,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라고 했고 그 외에도 170가지 정도의 역량이 있는데 오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가장 핵심 역량 하나를 꼽으신다면 결국은 저는 오픈 마인드고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 아니 4차 산업혁명의 하라비가 와도 결국 그건 대혁신이고 대변혁이고 바깥의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려면 내부 환경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내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수단이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 관리의 관리자가 이제 중심입니다. 그 관리자의 중심은 그 사람은 이제 리더로서 결국 내부 환경에서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팀워크를 갖춰가고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 PM이 내부적으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한 마인드, 변화에 대한 마인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대비할 때 충분히 외부 환경의 변화든 아니면 내부적인 대처 방안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PM의 가장 필수 덕목은 그런 오픈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닐까.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PM의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나 어쨌든 그 중요한 키 역량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저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프로젝트 관리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농담이었고 그러면 이제 검색하면 딱 두 권이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면 이제 오 박사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죠. 자 아무튼 마무리 이렇게 훈훈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 이미 대박 났지만 더 대박 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산업에서 이렇게 이러한 PM을 주제로 다양한 방면의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하도록 하고 오늘 나는 PM이다 37회 7월 25일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